결혼식 날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어야 한다고들 하죠. 순백의 드레스, 화려한 조명, 하객들의 축복 어린 박수 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날에 가장 끔찍한 악몽을 꾼 여자, 김지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고부 갈등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아주 비열한 사기극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건은 예식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원판 사진 촬영 때 벌어졌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긴 덕담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였죠. 친정 아빠는 제 손을 놓지 못해 바들바들 떨고 계셨고 엄마는 이미 눈가가 짓물러 계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아니 그 여자 최말자 씨는 달랐습니다. 마치 로또 당첨금이라도 수령하러 온 사람처럼 입가에 기이할 정도로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미소가 아들을 장가보내는 어머니의 기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곧 손에 들어올 현찰을 향한 탐욕스러운 미소였음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직계 가족분들 나오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기사님의 우렁찬 목소리에 예식장 앞쪽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자리를 잡느라 북새통이었죠. 그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 제 남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제 동생, 아직 대학생입니다. 누나 결혼식이라고 정장도 새로 맞춰 입고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녔던 녀석이죠. 동생의 어깨에는 검은색 크로스백이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네, 바로 축의금 가방입니다. 보통 축의금 가방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챙기는 게 관례죠. 식대 결제부터 자잘한 팁까지 그날 하루 결혼식에 은행 역할을 하니까요. 동생은 그 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화장실도 참아가며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누가 툭 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긴장한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시어머니가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말이죠. 우리 사돈 총각, 오늘 고생이 너무 많네. 시어머니는 동생의 어깨를 툭툭 치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생이 꾸벅 인사를 하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시선은 동생의 얼굴이 아닌 가슴팍에 매달린 가방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 근데 이 가방이 너무 투박하다. 사진에 이거 문끈이 다 나오면 촌스러워서 어떡해. 우리 며느리 예쁜 사진 망치면 안 되잖아. 이리 줘, 내가 잠깐 들고 있을게. 동생은 당황했습니다. 누나가 절대 몸에서 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니까요. 동생이 머뭇거리며 아, 그래도 하고 입을 때려던 순간 사진 기사님의 재촉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총각 빨리 서세요. 뒤에 하객분들 기다립니다. 시간 없어요.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생이 미처 방어할 새도 없이 자연스럽게 어깨에서 가방을 벗겨냈습니다. 마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너무나 매끄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얼른 서라니까. 내가 저기 옆에 잘 놔두고 올게. 걱정 마. 시어머니는 동생의 등을 떠밀어 단상 위로 올렸습니다. 저는 드레스에 꽉 조이는 코르셋 때문에 숨쉬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곁눈질로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묵직한 가방. 그 안에는 오늘 찾아와 주신 하객분들의 마음과 치러야 할 식대 수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묘한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하는 생각이 교차했죠. 하지만 그 찰나의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기엔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급박했습니다. 신랑 신부님, 서로 마주 보시고 웃으세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입가에는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제 눈동자는 자꾸만 시어머니가 사라진 쪽을 쫓고 있었습니다. 분명 잠깐 들고 있겠다던 시어머니는 사진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객들 틈으로 어둠 속으로 가방과 함께 스며들듯 사라지셨죠. 이상했습니다. 직계 가족 사진에 시어머니가 빠진다? 아무리 가방을 챙긴다 해도 잠깐 바닥에 내려놓고 찍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 넓은 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민석 씨를 툭 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 하고 묻고 싶었지만 사진 기사님의 미소 라는 외침에 다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촬영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부케를 받을 준비를 할 때 저는 동생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가방 찾아와.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을 내려가 인파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패백실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5분 뒤 헐레벌떡 뛰어온 동생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아니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라고 시켰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죠. 남편의 얼굴도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너 이상하네. 엄마가 화장실 가셨나? 배터리가 나갔나? 남편은 태평하게 배터리 타령이나 하고 있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이건 계획된 도주다. 예식장 직원이 정산서를 들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계산서가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보였습니다. 가방은 사라졌고 현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하객들은 식권을 들고 연회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식대를 낼 돈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저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자 씨, 당신은 그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의 행복, 며느리의 눈물, 아니요. 당신 머릿속엔 오직 하나 돈뿐이었겠죠. 하지만 실수하셨습니다. 당신이 훔쳐간 건 단순한 돈 가방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누릴 수 있었던 노년의 평화, 그리고 아들과의 인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끊어버린 가위였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사라진 시어머니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저 차가운 정산실 의자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수백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비좁은 정산실 플라스틱 의자에 구겨져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복장을 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식은 끝났고 하객들은 식권을 들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축하한다. 잘 살아라 하는 인사말들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을 꽉 채운 건 단 하나의 문장뿐이었죠. 돈이 없다.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쫓기듯 정산실로 들어갔습니다. 웨딩홀 예약실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분의 표정은 아주 사무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부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입금을 기다리는 차가운 채권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님 식대랑 예식 비용 포함해서 총 2,850만 원입니다. 보증 인원보다 하객이 좀 더 오셔서 식대가 추가되었네요. 결제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정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남편이 제 남동생에게서 축의금 가방을 받아와 그 자리에서 현금을 정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증발해버렸죠. 남편 민석 씨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옆에 있던 제가 다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기 실장님 그게 잠시만요. 어머니가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신랑님 다음 타임 정산도 밀려 있어서요. 지금 바로 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이 안 되시면 카드라도 먼저 주세요. 민석 씨는 우물쭈물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한심하고 원망스럽던지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내 엄마가 돈 들고 날랐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늙은 부모님 앞이라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우리는 현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축의금으로 식대를 치르는 게 관례니까요. 제 지갑은 이모님께 맡겨둔 짐 가방 깊숙이 들어있었고 남편은 애초에 대책이라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1분, 2분의 정적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죄인처럼 앉아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주섬주섬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은 낡아서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며 당신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입고 우리 남매를 키우신 아버지. 은퇴하시고 나서는 이제 나도 좀 쓰고 살아야지 하며 웃으셨지만 그 지갑은 여전히 얇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갑 가장 깊숙한 곳, 잘 쓰지 않아 뻑뻑한 카드칸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비상용이었습니다. 혹시나 자식들 급한 일 생길까봐, 혹은 당신들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한도만 높여두고 아껴두셨던 그 카드. 그걸 딸의 결혼식 때, 아니 시어머니가 훔쳐간 돈을 메꾸는데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로 계산해 주이소. 일시불로.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 아버지의 퇴직금 일부가, 혹은 노후 자금의 큰 덩어리가 단번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데 꽉 조인 코르셋 때문에 안 그래도 답답했던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아빠, 하지마. 우리가 어떻게든. 됐다. 밖에 손님들 밥 드시는데 상주가 돈 때문에 쩔쩔매면 쓰나. 얼른 긁어주이소. 기계적인 소음과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에 우리 아버지의 피땀이 고스란히 찍혀 나왔습니다. 직원은 안도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서명하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 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려한 티아라가 제 머리를 짓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객들은 갈비탕이 맛있네, 신랑 신부가 잘 어울리네 하며 웃고 떠들고 계셨겠죠. 그 행복한 소음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 정산실에서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하며 굽신거리는 꼴을 보니 정말이지 오만정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산실을 나오며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지은아 괜찮다.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으셨겠지. 너무 맘 쓰지 마라. 아버지는 끝까지 사돈을 감싸셨습니다. 아니, 딸이 상처받을까봐 애써 모른 척 해주신 거겠죠. 그 배려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내 시어머니 미친 거 아니냐고 화라도 내셨으면 덜 힘들었을 겁니다. 패백도 하객 인사도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움직였으니까요. 신혼여행 대신 호텔방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전화기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제 휴대폰으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톡 그 경쾌한 소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최말자. 내용을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기막힌 궤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훔쳐간 돈이 수천만 원인데 고작 카톡 하나로 퉁치자고요? 그 뻔뻔한 문자를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다. 이건 범죄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남자 민석 씨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죠. 이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혹시 절도를 혼수라고 부르는 신종 계산법을 들어보셨나요? 살다 도둑질한 돈을 퉁치자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서 말이죠.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증발하고 이틀 뒤였습니다. 신혼여행은커녕 친정집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제게 카톡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차라리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고 빌었다면 속은 뒤집혀도 일말의 연민은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는 제 상식의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긴 장문의 메시지.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세아가 놀랐지? 내가 급한 사채빚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자 늘어나는 게 무서워서 눈 딱 감고 먼저 썼다. 생각해보니 너네 집에서 해온 혼수가 좀 약소해서 내가 내심 섭섭했거든. 그냥 이 돈으로 혼수 더 해왔다. 셈치고 퉁치자. 어차피 우리 이제 한 가족 아니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빚 좀 갚아줬다고 생각하고 이해해라. 퉁치자.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천만 원입니다. 남의 돈, 그것도 사돈댁 노후. 자금을 훔쳐가 놓고선 고작 혼수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핑계를 대며 퉁치자니요. 이건 뻔뻔함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한 처사였습니다. 저는 당장 안방에 누워있던 남편 민석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TV 채널이나 돌리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당신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보냈는지. 똑똑히 보라고. 훔쳐간 돈을 혼수라고. 퉁치자고. 이게 지금 말이 돼. 민석 씨는 메시지를 쓱 훑어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당장 가서 따지자며 저보다 더 길길이 날뛸 줄 알았죠. 적어도 제 남편이라면, 저와 같은 상식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엄마 참 표현이 좀 거치시네. 그래도 오죽 급하셨으면 그랬겠어? 순간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오죽 급했으면? 지금 내 편을 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도둑질한 범인을 두둔하는 겁니까? 뭐? 표현이 거칠어.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범죄라고. 우리 아빠 퇴직금 카드 긁은 거 안 보여?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돈 가져오라고 해. 안 그러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민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마치 제가 폐륜이라도 저지른 사람인 양 말이죠.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야.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가족끼리 돈 좀 갖다 쓴 거 가지고 경찰 부르는 게 정상이냐?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네 집 혼수 좀 약했던 건 사실이잖아. 그렇군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도둑 심은 데 사기꾼 났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저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의 빚을 갚아줄 호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덮으려 하고 효도라는 명분으로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다 못해 타들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다정한 남자 박민석은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자기 엄마 치마폭에 쌓여 선악 구분도 못하는 덜 떨어진 마마보이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죠. 그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지. 근데 민석 씨, 착각하지 마. 도둑질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건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원수야. 그리고 당신, 지금 그 말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느꼈습니다.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 남자와는 대화라는 게 성립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옷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가려고 싸뒀던 짐을 다 엎어버리고 제 옷과 세면도구만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쫓아나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어디가? 지금 나가면 끝이야. 알아? 남자가 자존심. 굽히고 말하면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디 여자가 독하게. 이거 놔. 더러우니까.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 구석에 1초라도 더 있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똑같은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애 낳고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이다. 친정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아마 잠도 못 주무시고 저를 걱정하고 계셨겠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아빠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딸의 퉁퉁 부은 눈과 들려있는 캐리어를 보시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왔나? 밥은 먹었나? 하실 뿐이었죠. 따뜻한 밥 냄새, 익숙한 공기. 여기가 진짜 내 집이고 이분들이 진짜 내 가족이구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그 무개념 모자는 제가 친정으로 도망쳤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지옥은 그날 밤 저희 친정집 현관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날 밤 저희 친정집 현관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새벽 2시 온 동네를 깨우는 굉음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쾅, 쾅, 쾅.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온 가족이 소스라치게 놀라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세상이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저희 친정집 낡은 복도식 아파트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이 좋지 않은 탓에 복도에서 울리는 고함 소리가 거실까지 생생하게 파고들었죠.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어디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을 해. 내가 돈 가져왔으니까 당장 문 열라고. 그 목소리. 잊을 수 없는, 아니 잊고 싶었던 그 여자. 시어머니 최말자였습니다. 돈을 가져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문을 열게 하려는 얄팍한 수작이 분명했습니다. 현관문 외시경 구멍으로 내다본 밖의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그 모습은 사돈댁에 사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빚받으러 온 해결사 혹은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감히 내 아들 꼬드겨서 집을 나가. 어린 년이 벌써부터 남편을 쥐락펴락하려고 들어. 문 안 열어.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거실에 서 계신 아버지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사신 분들입니다. 딸 시집 보내고 편히 발 뻗고 주무셔야 할 분들이 새벽에 사돈이라는 여자에게 쌍욕을 듣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 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가서 타일러 보마. 이러다 동네 사람들 다 깨겠다. 아버지의 그 순박한 걱정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아빠, 손대지 마. 저 여자 지금 대화하러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저 사람 내 시어머니 아니야. 그냥 주거 침입한 범죄자일 뿐이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내리고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화면에 잠금을 풀고 아주 간결한 숫자 3개를 눌렀습니다. 112. 네, 경찰이죠? 여기 갈매동 구리 아파트인데요. 모르는 여자가 술 먹고 찾아와서 현관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흉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위협적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하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지은아, 그래도 경찰까지 부르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엄마의 걱정 섞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이미 커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돈 가방을 들고 튀었을 때부터, 남편이 저를 가스라이팅 했을 때부터,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 부모님을 공포에 떨게 한 순간부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5분 뒤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가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관들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저는 그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찰관 2명에게 양팔을 붙들린 시어머니의 꼴사나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경찰관의 단호한 태도에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조금 쭈그러들더군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님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가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져가셨다는 돈 안 주셔도 돼요. 대신 법원에서 뵙죠. 축의금 절도에 스토킹, 주거침입까지. 합의는 절대 없을 테니까 변호사나 선임해 두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항상 내내하며 고개 숙이던 며느리가 도끼를 품고 달려들 줄은 몰랐겠죠. 경찰관님들은 계속 소란을 피우려는 시어머니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그녀의 욕설이 끊어질 듯 이어지다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서 나오셨던 앞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어오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쪽팔림?
아니요.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는데 휴대폰이 징마이너스 하고 울렸습니다. 남편, 아니 박민석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그가 보낸 문자는 이 막장 드라마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야 김지은, 너 미쳤냐? 진짜 경찰을 불러? 우리 엄마 경찰서 조사받게 하면 너랑 나는 진짜 끝이야. 지금 당장 가서 처벌 불원서 쓰고 모시고 와. 이게 마지막 경고다. 끝이야라는 말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쳤습니다. 그래, 끝내자. 내 엄마는 경찰서 유치장이 딱이고 너는 혼자가 딱이야. 그리고 경고는 내가 하는 거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다음엔 너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리고 바로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민석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옥덩어리를 잘라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따라 건네주시더군요. 그 물 한 모금이 어찌나 달던지.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자유. 결혼식 원판 사진이 나오기도 전에 소장부터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보통 신혼여행 다녀와서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순서죠. 하지만 저는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결혼 일주일 만에 파혼이라니 팔자도 기구하다 혀를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고 땅을 딛고 선 기분이거든요. 변호사님 말씀이 아주 명쾌하더군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이혼 소송이 아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기막힌 가방 절도 사건.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웨딩홀에서 확보한 영상 속에는 동생에게서 가방을 받아들고 비상구로 유유히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분노보다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렇게 도망칠 거면 좀 뛰기라도 하지. 뭐가 그리 당당해서 걸음걸이마저 여유로운지. 김지은 씨,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승소는 확실합니다. 절도 금액 반환은 물론이고 결혼식 비용 전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합의하자고 연락 올 텐데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아니나 다를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차단된 남편의 번호 대신 신우이라는 사람이 시동생이라는 사람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더군요. 엄마가 노망이 나셨나 보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가족끼리 소송이 웬 말이냐. 가족?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불리할 땐 남보다 못한 그놈의 가족 타령. 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제 변호사를 통하지 않은 모든 연락은 스토킹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 증명 한 통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죠. 소송 준비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집 부엌에서는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고 아버지는 식탁에 신문지를 깔고 수저를 놓고 계셨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어찌나 눈물겹던지요. 화려한 호텔 뷔페도 낭만적인 신혼여행지의 디너도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식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만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치찌개를 제 밥그릇에 덜어주시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많이 묵어라. 든든하게 먹어야 싸움도 하지. 그리고 아빠 카드값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그 돈 때문에 기죽어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빠는 이깟 돈 몇 푼 날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숟가락을 든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혹시나 그 돈 때문에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까봐. 그게 더 무서우셨던 겁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꾹 참고 밥을 크게 한술 떠넣었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안 기죽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오늘 변호사님 만나서 다 청구했어. 아빠 카드값에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야. 나 독한 거 알지? 나 아빠 딸이잖아. 그제야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딸 장하다.
엄마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처럼 발을 뻗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옆에 코를 고는 남편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는 제 방. 비로소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참을성이 없다. 여자가 너무 드세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렸으면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지. 파혼녀 꼬리표 달고 어떻게 살래? 하고 걱정하는 척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식장에서 시어머니가 가방을 훔쳐간 건 신이 제게 주신 마지막 탈출 기회였다고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평생 돈 뜯기고 마음 다치며 살았을 테니까요. 수천만 원. 물론 큰 돈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돈이죠. 하지만 제 남은 인생 40년, 50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싸게 먹힌 게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서 정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속이 문드러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에요.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새순이 돋아납니다. 저처럼요. 저는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그리고 주말엔 아빠랑 낚시를 가기로 했어요. 결혼 반지 뺀 손가락이 조금 허전하긴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꽉 차오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결혼식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궁금하신가요? 거울 속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